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 진단입니다. 삼례 나라 슈퍼 3인조 강도 사건, 익산의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최근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꽃다운 나이의 10대 소년들이 길게는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 본인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심 어린 사과, 반성 또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반성하고 또 무엇을 고쳐야 하는 것인지 오늘 새겨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우리는 모두가 의자형 인간. 지금 의자형 인간에서 승진형 인간으로 좋은 의자의 힘을 빌리세요.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CDJ. 네, JTBC 시사진단 오늘 이 억울한 옥살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 삼례와 익산 두 사건의 이 법률 대리인을 맡아서 열심히 뛰신 분입니다. 박준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광섭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약촌 오거리 사건의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군산경찰서에 재직하실 당시에 수사를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요.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권창국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토론 주제 압축돼서 이 편집된 화면 먼저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삼례 3인조 강도 사건, 그리고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에 대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재심을 통해 누명이 벗겨진 것이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각각 17년, 16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길게는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다.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늦었지만 억울한 옥살이를 만든 검찰과 경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에 대해 철저한 성찰과 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성년자 같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진범을 잡을 기회를 놓쳐버린 점, 재판 과정에서 합리적 의심이 작동되지 않은 점 등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한 재발 방지다. 그러나 무죄 판결 후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정을 담아 사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정의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억울한 옥살이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성찰해야 하는지 들어본다. 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삼례 사건 그리고 익산 사건 두 억울한 옥살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두 사건의 내용을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A부터 Z까지 구구절절하게 다 들여볼 수는 없고요. 특정한 관점을 통해서 한번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얘기는 두 사건 모두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진즉에 이 사건을 좀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진범을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린 점이 매우 아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에 무엇이 잘못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면 오류가 진즉에 정정되고 바로 잡혔을 텐 말이죠. 그 얘기를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 삼례 사건의 경우에 지금 99년도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해 말에 사실은 부산에서 3인조가 체포가 됐습니다. 예. 그때 사실 사건이 바로 잡힐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알려지진 않았지만 99년 4월
1심 재판이 계속될 때 예. 완주경찰서의 첫 번째 제보는 입수되었습니다. 예, 완주경찰서예요. 예, 그런데 예. 그 완주경찰서 다름 아닌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들이 있던 곳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묵살이 됐고 예. 그해 11월에 부산지검에 또다시 첩보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 첩보에 기해서 당시 부산지검 검사가 이 부산 3인조를 검거해서 자백을 받았던 겁니다. 예. 그때 해결될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 사건이 전주로 석연찮은 이유로 이송되는 바람에 지금 묻혀버리고 만 거죠. 그 당시에. 예. 예. 그러니까 완주경찰서에 그러니까 사건 발생한 지 한 두어 달 후에 예. 완주경찰서에 뭔가 중요한 제보가 입수됐다는 거죠. 네, 첫 번째 제보가 입수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 제보를 접수한 경찰들이 당시에 삼녀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들이기 때문에 그 제보를 묵살해버렸다 이렇게 예. 되는 거군요. 예, 묵살했습니다. 예, 예. 부산에서도 3인조가 체포됐는데 자백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인입니다 하고. 네, 부산지검 같은 경우에는 그 제보를 묵살하지 않고 예. 검사가 수사를 했습니다. 예, 수사를 그래서 했죠. 예. 자백을 또 받았고요. 예. 자백 외에도 작물업자 그리고 제보자에 대한 진술 다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기소 직전에 그 사건이 전주로 이송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예. 그렇게 부산에서 전주로 이송되는 게 절차상으로는 맞는 절차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관할이라는 것은 사건의 발생지도 될 수도 있고 예. 범인이 현재하는 곳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이쪽 완주 전주지검 관할이 맞지만 예. 범인들이 현재하고 있고 관련자들, 작물업자나 제보자들이 현재하는 곳은 부산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부산지검의 수사가 이루어질 당시에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던 그 3례 3인조도 부산교도소로 이송이 된 상태였습니다. 예. 모든 관련자들은 다 거기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사건을 전주로 넘길 이유가 없죠. 예.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이게 사건 발생지가 전주지검 관할이라는 이유로 옮겨졌다는 건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보자도 그렇고 또 작물도 그렇고 예. 사건 관련자들도 그렇고 예. 다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예, 예. 부산에서 충분히 수사했어야 됐었다는 네, 거죠. 부산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주지검으로 보낸 그러면 숨은 이유가 혹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확실치는 않지만 예. 1999년 2월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전주지검 검사장이 예. 지금 실명을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 이종찬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그 사람이 전주지검에서 자기가 검사장으로 있을 당시에 수사했던 사건을 예. 본인이 또 부산지검으로 옮겨서 검사장을 하고 있는데 예. 부산지검 검사가 뒤집는 수사를 한 거죠. 예. 그걸 어떤 경로로 알게 됐고 예. 그건 도저히 자기는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전주로 보내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을 다시 하자면 네. 부산지검에서 내가 전주지검에 근무했을 당시에 잘못된 수사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 잡았더라면 진즉에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이죠. 예, 본인이 부산지검 검사장으로 있을 때 부산지검 검사가 그 사건을 수사하는 걸 이제 지켜보고 예. 그냥 잘못을 그 자리에서 바로잡게 했다면 예.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예. 하지만 이제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또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다시 원래 수사했던 곳으로 보내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 은연중에 사건을 그때부터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예.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말이죠. 이 3인조 사건의 경우도 그러한데 군산 약촌 오거리 사건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모 씨라고 하는 당시에는 15살 소년이었습니다만 검거된 후에 그 뒤에도 진범으로 추정할 만한 그런 범인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황 선생님께서 계속 끈질기게 수사를 하셨던 걸로 알려져 있던데요. 일단은 제가 그 수사를 예. 1년 정도 했죠. 예. 그 제가 그렇게 집요하게 했던 것은 제가 하고 있는 그 수사 대상자가 예. 진범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왜 이 사람을 끝까지 그 법정에 세우지 못한 상황이 됐느냐 하면 예. 이게 그렇습니다. 그 어쨌든 그 이유는 간단하죠. 첫 번째는 그 법적 안정성과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죠. 예. 예. 그런 그 명분이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 인권보다는 예. 예, 법적인 안정성과 질서 유지가 첫 번째. 그다음에 예. 또 두 번째는 사건이 뒤집어지면 이건 이제 사실적인 얘기가 되겠죠. 예. 당시 그 수사했던 경찰, 검찰 또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예. 또 거기에 관여해서 그 변론을 했던 변호사까지도 여기서 자유스럽지가 못하죠. 그 예. 비난에서. 예. 그러다 보니 그 이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애써서 이것을 그 차단시킨 겁니다. 즉 문제가 뭐냐면 예. 그 제가 이 사건을 하는 동안에 예. 제가 제가 한 기록이 예. 검찰에서 법원으로 단 한 장도 넘어가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에서 법원으로요? 딱 예. 한 번 있었죠. 예. 있었는 게 뭐냐면 그 용의자로 추정되었고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집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 때 예. 그때 한 번 법원으로 간 적이 있고 그 전후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수사를 하실 때 예.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에서도 예. 뭔가 그 이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게 봐서 안 되겠다. 그럴 만한 뭐 내세우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적인 면을 보면은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격변된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 그냥 법리적으로 보면은 예. 법률상으로 예. 소급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진범이라고 자처하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이미 있단 말입니다. 예. 이 상황에서 이 사건을 뒤집어지려면 예. 움직일 수 없는 중대한 그 아주 물적 증거나 중요한 예. 증거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예.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피해자를 찌른 칼이죠. 직접적인 증거. 예. 예. 나머지는 그 뭐 피해자를 숨겨준 사람이나 예. 그런 얘기를 들었다거나 예. 또 칼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인적 증거죠. 즉 간접 증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요구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즉 직접 증거인 칼을 찾아내라. 예. 그러면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죠. 예. 근데 그 당시에 3년이나 지난 후에 예. 그 직접 증거인 그 칼을 찾아내기라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쓰레기장도 한번 뒤져보겠다라고 사실은 하시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그것도 역시 막는 바람에 그냥 못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던데요. 그 얘기는 이제 직접 증거를 찾으라고 그래서 그 칼에 대한 행방을 제가 추적을 하죠. 예. 수사팀이.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칼이 버려졌던 집에서 나온 쓰레기라든가 그런 예. 것이 이미 그 쓰레기장에 매립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 쓰레기장에 확인했더니 그때 들어온 어느 지역에서 들어온 쓰레기는 어디에 묻혀 있다는 것을 예.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예. 거기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예. 그래서 그것을 다시 파야 되는데 파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런 점 때문에 좀 예. 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확실히 할 수는 없지만 진범으로 그 당시에 그 진범으로 추정되는 또 지목되는 분이 지금 검찰에 구속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 예. 현재는 뭐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그 분이 황 원장님으로부터 수사를 받으셨던 분이죠. 예, 예. 또 자백도 예. 받았다고 들었고요. 예. 예.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진즉에 좀 바로 잡혔다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송 교수님, 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진즉에 이걸 좀 오류를 수정할 기회가 놓쳐버린 점. 사람은 또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사실 수사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관이나 무한자의 영역에 유한자가 도전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그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주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여의치 않았나 일차적으로 그렇게 보지만은 예. 그러나 이제 경찰 단계에서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든지 증거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예. 거기에서 한번 걸러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무성의하게 대처했고 예. 또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공소 제기 후에 법원에서 법관들이 구체적으로 예. 자백의 신빙성 문제라든가 예. 물증과의 연관관계 이런 걸 따져서 예. 이것을 엄격하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예. 그냥 흘러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초동 단계에서 수사가 잘못된 것이 결국은 재판 단계까지 와서도 더 잘못된 이런 결과가
억울한 옥살이와 진범을 놓치고 무고한 시민이 희생당했던 그런 예.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공 교수님도 혹시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송광석 교수님께서 뭐 잘 지적을 예. 해주셨는데 수사 과정에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가 유형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유형이라고 본다면은 그 자신이 세운 추론에 예. 일치할 수 있는 증거들만을 세워놓고 예. 나머지 이제 거기에 배치될 수 있는 설명이 되지 않는 증거라든가 사실관계는 의도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제 자꾸 배척을 하는 예. 예. 그 과정 중에서 이제 흔히 나올 수 있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검증이라고 예. 볼 수가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검증 과정들이 소홀히 되고 또 일단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던가 스스로가 이것을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성을 스스로가 무너뜨리게 될 수 예. 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 오류를 아마 스스로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입장에서도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그것이 예. 이제 나중에 이제 더 크게 이제 확대돼서 예.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자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피해자, 무고하게 옥살이를 한 이 피해자들의 이 사회적 여건과 그리고 경찰의 수사 방식에 관한 것인데요. 이 두 사건의 경우를 비춰보면 또 공통적으로 소년들이 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그런 소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두 사건의 공통점은 그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그 미성년자이거나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게 헌법의 원리인데 예. 사실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를 또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수사가 왜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또 원인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보편적인 어떤 인권 침해 사건이나 이런 허위 자백 사건, 이런 사건들, 오판 사건을 보면 방금 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문제가 주된 원인이긴 한데 이 사건은 좀 약간 그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한 사람들이 예. 그 수사 당사자, 재판 당사자를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은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좀 다른 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어리숙한 점을 알고 그렇게 이용했다는 측면인가요? 그냥 인권을 존중해야 될 보통의 한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는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었고 예. 또 검찰 수사는 이 경찰 수사를 통제하지 못한 채 기존의 어떤 수사 결과를 근거로 사실상 진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조서를 조작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예. 재판 과정에서는 잠깐 얘기만 해도 진술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형식적 재판을 했던 거죠. 예. 이게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예. 그 얘기를 뒤집어서 표현하면 만약에 그 당사자들이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했거나 예. 좀 배웠거나 예. 정신적으로도 혹시 건강한 상태였다면 그렇게 경찰에서나 검찰에서 수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항할 수 없다는 게 먼저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수사나 재판을 하면서도 일단은 이게 나중에 문제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고려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별 어떤 문제의식 없이 예. 그런 문제되는 수사나 재판을 하는 겁니다. 예. 그 관련자들이 지금 당시 미성년자들이었고요. 네, 지적 장애를 갖고 지적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예, 예. 또 부모도 아픈 경우도 좀 있었고요. 가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사회적 약자의 어떤 방어권을 보충하는 방법은 예. 변호인도 있지만 보호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보호자조차도 조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당시에 경찰 수사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것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사건이 일어나건 직후에 이제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살펴보는 현장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 현장 검증이 한 50분 분량으로 유족이 찍은 비디오 테이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좀 화면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신 후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 있어. 너가 이제 테이프 찢어서 손대로 해. 찢어 테이프. 찢어 빨리빨리.
똑같이 미치는 것이요? 안경 벗어 승준이. 찢어. 네가 엄마큼 찢어 임마. 찢어. 입에다 살짝 놓아. 입에 살짝 놓아. 입에다 싹 붙여. 붙이는 신용하라고. 이렇게 포선 푸르게 하는데. 한 붙여. 다 붙여. 됐어. 그 정도만 해. 너가 머리 받쳐줘야지. 그렇지. 너가 이렇게 있어 임마 이렇게. 그래. 되기만 해 그렇게. 되기만 해. 네가 해봐. 고개 들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저 화면 보시면 좀 느끼시겠지만 그냥 50분 정도 되는 화면 중에 일부이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그 당시 그 소년들이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를 스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재현한다기보다는 경찰이 시키면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하는 듯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통상 어떻습니까, 황 반장님? 저런 식으로 현장 검증을 합니까, 경찰에서? 저는 처음 본 것입니다. 그 현장 검증의 목적은 그 진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을 만드는 거죠, 자료를.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장 검증을 하게 되면은 통상 현장에 가서는 이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경찰관들한테 오히려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이때는 이렇게 된 것이고 이렇게 된 것이다. 그냥 예. 경찰은 그걸 듣고 예. 이제 조사한 사람하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가지고 예. 거기에서 틀리면 왜 틀리는지를 또 확인해야 되는 과정을 예.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오히려 이 피의자가 수사 형사를 지시하고 예. 알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끌고 다니고 하는 예.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저 화면을 보면은 저것은 일종의 어떤 그 드라마 각본 예.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예. 그것도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연출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예, 저게 이제 1999년이라고 날짜가 딱 찍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일이긴 한데요. 저 당시에 때는 어쨌든 인권이라든 이런 의식이 지금보다는 훨씬 약했던 시기이긴 한데요. 혹시 저런 식으로 많이 혹시 현장 검증을 다른 사건에서도 혹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경찰 분위기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그 현장 검증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 이제 그 피의자가 긴장을 하고 있다거나 예. 또는 그 어떤 특별한 그 어떤 이제 예를 들어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고 표현 능력이 떨어지면 그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100% 이렇게 그 표현을 못 하죠. 예. 그랬을 적에는 그 주의를 환기시켜 주기 위해서 예. 지난번 진술을 할 때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예.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예. 물어보는 그래서 다시 주의를 환기시켜서 그걸 기억해내게 하는 예. 그런 과정은 있긴 한데 처음부터 저렇게 한다는 것은 좀 제가 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분위기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 소년들이 아주 잔뜩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경찰들은 굉장히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고요. 저 당시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어른들이 저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주눅 들 수밖에 없는 건데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그 생각이 드십니까, 권 교수님?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진술을 한다라든가 증거관계를 수집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표현되는 내용과 실제 또 행동을 하면서 재현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다소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을 이제 더 정밀하게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현장 검증이라는 게 그렇죠.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장 자연스럽게 그런 현장이 재현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보셔서도 알겠지만 이거는 이제 황 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실상 이제 각본을 만들어 놓고 기존에 있는 증거 관계라든가 사실관계에 맞춰가지고 재현을 하게끔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통상적인 검증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이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저게 당시 이제 처음에 재판할 때 그 증거를 재판하는 게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까? 저건 아니었고요. 예. 재판 과정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지금 영상 자체를 증거로 제출한 게 아니라 예. 영상은 지금 유가족이 찍었고요. 예.
그 경찰은 정지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했고 예, 스틸 사진요. 예, 예. 사진 설명을 또 적극적으로 범행을 재현한 것이냐 해서 예, 딱 예. 제출하니까 법관 입장에서는 저게 강제로 강요된 재현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장 검증의 위법성이 당시 재판 과정에서는 부각이 안 된 겁니다. 예. 나중에 재심을 할 때는 저게 제출이 됐습니까? 예, 1차 재심 때도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예. 저희가 2차 재심 이번에 청구할 때도 제출했었습니다. 예. 그때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겠군요, 저 영상이. 그러니까 2차 재심에서는 저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걸 보고 자백의 의무성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1차 재심 때 저게 제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그게 재심의 현실이었습니다. 예.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재판부가? 그런데 예. 이 사건은 물증이 전혀 없는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어떤 지문이 발견될 것도 아니고 피고인들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백 진술이 유일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자백 진술의 어떤 문제점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저 영상인데 예. 저 영상을 보고도 자백의 의무성이나 신빙성을 따졌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예. 특히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백은 의무성도 좋지만 신빙성은 객관적인 정황에 의해서 판단하는 건데 예. 지금 테이프를 뜯고 묶는 과정 이게 제가 진범 주변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진범도 만나보니까 청테이프를 활용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사람을 제압하는 방법이고 돌돌 묶고 또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묶어버린답니다. 예.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예. 저 얼마 뜯을지도 모르는 걸 붙여놓고 하는 거 이건 진짜 부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예. 이걸 통해서라도 자백의 어떤 그 신빙성을 또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 좀 면밀히 보다 보면 예. 그런 부분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저 화면 보면 당시 경찰 수사가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된 것인지가 단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렇게 폭압적 지시에 의해 가지고 예. 현장 검증을 이루어지는 건 저는 처음 보는 예. 그 테이프입니다. 예. 저럴 수가 있다는 것이 현재에서 과거장 상당히 오래된 시간에 지나는 거지만은 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저런 폭압적인 지시와 범행전을 한 지금 당사자들이 예. 지금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지금 있는 것인가 심히 참 걱정스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 관심을 가지고 경찰에서도 이걸 내부적 징계라든지 예. 또 아니면 또 그 당시에 무고했던 그 지금 현재 무죄 재판을 받았던 예. 이런 피고인들이 그들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예. 그런 행위가 있어야만이 저런 것이 근절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참 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테이프를 봤습니다. 예. 저 현장 검증 당시의 그 현장이라는 건 사실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공개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렇게 보이는 데서도 저 정도이면 말하자면 형사계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갇혀 있을 때는 오죽했을까 이런 추측도 해보게 되는데요. 예, 그게 합리적인 추측이고 예. 이게 저희도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지켜보는 와중에 저렇게 예. 저기 강제로 재현하고 때리고 모욕을 하는데 밀실에서는 어떻겠냐 예.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주장하는 폭행의 어떤 유형은 경찰복으로 발바닥을 많이 때렸습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 사람이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때렸다는 경찰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 지금 예. 현재도 그리고 또 예. 지금 뭐 경찰이나 이 3대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 그 사과를 해야 될 그 예. 당사자 개인들은 예. 침묵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그 보면 경찰에서 저렇게 했는데 더 심각한 폭행과 진술 강요 이런 게 있었다고 피해자들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나중에 이제 문제 삼아서 뭔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겠군요. 저희 국가배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 이 사건은 대한민국만을 피고로 해서 국가배상 청구할 사안이 아닙니다. 예. 반성하지 않는 그리고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 개인을 반드시 피고로 삼을 것이고요. 예. 그런 어떤 소송을 통해서 경고도 하고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글쎄요. 어떤 분은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내가 살인범을 뒤집어 쓰고 강도인이라는 범인을 뒤집어 쓰는데 좀 때린다고 그걸 자백을 하나?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혹시 계시다면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요? 판사님들도 그런 분들 계세요. 예. 어떻게 사람 죽였다는 자백을 함부로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 사람 죽였다는 자백, 자기가 하지도 않은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겁니다.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합리적인 잣대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 드리냐면 허위 자백 문제는 경험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문제이지 그걸 합리적인 어떤 판단 기준을 갖고 판단하려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예. 판단하려고 한다면은 온전히 그 사람의 상황에 똑같이 처해 있어야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어떻게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성장 과정, 그리고 그 당시에 강압 수사를 받게 된 상황, 이걸 똑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처해 있을 수 있습니까? 판단자가. 예.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예. 또 얼마든지 지금 3년 사건이나 익산 사건을 통해서 이 경험적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경찰 수사에서도 그렇고요, 법원 판결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들이 하나도 이게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또 변호인도 국선 변호인이긴 하지만 있었을 테고요. 이런 그 기능들이 왜 작동되지 않는 것인가 굉장히 그 궁금스럽고 좀 의아스러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 교수님? 이 당시에 제가 그 판결문을 보니까 사법연수생 2명이 국선 변호 활동을 했고, 예. 사선 변호인이 아닌 국선으로 개업 변호사가 이 국선 변호를 맡아서 이 일을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변호사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자백을 해야 된다, 예. 시인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예. 내용도 나와 있던데, 예. 결국은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에 의한 이 고문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구타 이런 것에 의한 강압 수사는 결국은 그 사람들의 정신을 해체시키기 때문에 예. 그 자백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그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쉽게 포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을 저 2차적으로 이 수사경찰을 통제해야 될 검찰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예. 현재 그 많은 그 범죄 통계를 봤을 때는 예. 올라오는 것을 다 일일이 정밀하게 이 현미경 같이 쳐다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예. 그냥 온대로 그냥 귀찮게 예. 그냥 나무 일처럼 대하고 가는 것들이 예. 또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2차적으로 걸러지지 못한 것들이 법원에 가면 법원도 마찬가지죠. 조사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또 왜 자백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처한 현실과 수사에 있어서의 어떤 강압적인 이런 부분들을 예. 또 경찰이라든가 검찰은 또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백에 있어서의 의무성 문제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관들이 제대로 살펴봐야 되는데 예. 그들은 또 그러지 않고 간다는 거죠. 예. 그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의 눈으로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나 이런 예. 생각하고 결국은 이 법은 평등합니다만은 법의 적용 과정에 있어서 불평등한 모습들이 사회적 약자인 또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법률적 이 대응 능력이 미약한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으로 고스란히 남겨준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법원이나에서 일하시는 판사들이나 또 뭐 검찰, 경찰 분들도 하실 일이 뭐 산더미처럼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오류도 나오게 됐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재심 얘기를 좀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재심을 통해서 어둠에 묻혀있던 진실이 이제 밝혀지게 된 건데요. 혹시 전라북도에서 이런 사건 또 재심 다루려고 하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박구 선생님? 숨어 있는 사건은 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숨어 있는 사건이 꽤 되는데 예. 제게 지금 또 들어와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들어올 거라고 뭐 예상이 되거나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례 사건만 놓고 본다면 1999년 2월 6일 날 발생했던 사람이 죽은 사건인데 기록은 2009년에 이미 폐기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기록과 증거물이 보존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자의 어떤 인권 침해 사건이 진실 규명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나온다면 또 열심히 또 관여를 해야겠지만요. 예. 아직까지 현재 뭐 진행 중인 것은 없다 이제 이런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전북 지역은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재심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그 받아들여지기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영케 열심히 그 하셔서 이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셨는데 이게 이런 것 억울한 피해자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뭐 인력 구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나요? 어떻습니까? 뭐 그 무슨 공단도 있고요, 뭐 민변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전혀 이게 왜 작동을 안 하나요? 저희는 시스템이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일단은 예,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경찰이나 검찰, 법원 또 1심, 2심, 3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단계의 절차를 거치면서 바로잡히지 않고 있잖아요. 원래 절차라는 것은 잘못은 단계를 거치면서 바로잡혀야 되는 거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는 게 절차인데 우리 사회에서 그 잘못된 사건들을 좀 분석해 보면 절차를 거치면서 잘못된 게 더 견고해집니다.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기관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법률구조공단의 예, 예. 소속은 예. 법무부입니다. 아, 법무부 법무부 산하요? 소속이고 법무부에 검찰이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법률구조공단이란 기관 자체의 소속 때문에 어떤 이런 형사사법 피해를 밝힐 수 있는 어떤 전제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국민 권익이나 인권이 사실상 수사나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관여를 하기 어렵다는 어떤 규정이 있고 예. 또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그 확정령 때문에 또 쉽게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관여 자체를 하지 않고 있고요. 예. 또 민변 같은 데서 물론 의미 있는 사건들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되게 시국 사건이나 예.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되는 사건에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형사 사건에서 또 관여가 안 되고 있고요. 예.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 피해자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들어주는 기관이나 단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형식적이고 또 특히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빈틈이 굉장히 많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하자면 국선 변호 얘기하지만 국선 변호는 다들 불만을 갖고 있고 불신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예. 이게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국선 변호인을 지금 법원에서 선정하니까 국선 변호인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예속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어떤 억울한 목소리를 듣고 때로는 그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줘야 되는 건데 예. 그러기엔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재심에 관해서 한쪽만 그 들여다볼 측면은 것은 아닙니다만 재심의 문턱이 너무 높다. 혹시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혹시 권 교수님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재심이라고 하는 것을 무한정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인 건 맞습니다. 예. 확정된 재판과 관련된 그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또 이 재판에 대한 신뢰성 보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이제 손쉽게 너무나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결국은 이제 그 피해는 차후에 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예. 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이제 재심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예. 다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법부 스스로도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그 과정에서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오류라든가 의심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좀 더 허심탄회하게 공개해서 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구조가 돼야 되는데 단지 이제 전에 증거 조사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한다라든가 이것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극히 형식적으로만 판단을 하다 보니까는 재심의 문턱이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잠시 제가 반박 좀 하자면 저는 또 어찌됐든가 재심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입장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다투게끔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근거를 법적 안정성이나 사법 신뢰의 관점에서 찾는 거는 좀 저는 좀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법적 안정성이나 법의 사법 신뢰라는 것도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것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의 관점에서 재심은 또 나름 엄격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을 통해서 무조건 다투게끔 해서 거기에 어떤 사법 자원이 좀 약간 그 뭔가 거기에 또 투여되면 또 다른 억울한 사람들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좀 재심의 엄격성을 생각해야지 뭐 법적 안정성과 사법 신뢰를 생각하다 보면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잘못된 재판은 100번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사법 신뢰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혹시 송 교수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그 재심 기각에 대한 항고 건수가 총 152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인용된 것이 4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재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 재심 개시 결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극히 이례적인 겁니다. 아까 말 나온 대로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법적 안정성, 사법에 대한 신뢰 확보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잘못된 것은 잡아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저도 입장입니다. 단지 사법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무고한 시민들로 어떻게 이제 구제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건인데 결국 이제 그 나라의 민주적인 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재정립시키냐 문제고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한 상고 법원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재심 법원도 좀 만들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재심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재심 개시 결정을 좀 이렇게 받아내서 다시 그 원 판결한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시스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은 만약에 이 삼례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첫 번째 재심 신청이 기각됐는데 그 후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했는데 재심 개시 2차의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낸 것은 우리 박준영 변호사가 거기에 더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각당했다가 그 후에 다시 이렇게 이루어진 것도 아마 삼례 살인 사건에 있어서도 법률적인 조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된 큰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 교수님께서는 어찌됐건 재심이 남용되는 것은 좀 곤란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좀 해주셨고, 그럼 박 변호사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일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바로 잡혀지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이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데요. 우리가 현장 검증 영상 1999년에 찍힌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저건 좀 심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어쨌든 반인권적인 수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또 인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법리라는 것은 계속 발전되어 왔습니다. 인권적으로. 그러면 그 전에는 반인권적인 법리가 또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그럼 반인권적인 상황에서 반인권적인 법리에 기해서 이루어진 수사나 재판을 그걸 수용하게끔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주는 어떤 계기는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사법 발전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저희는 어떤 상태냐면 시국 사건의 경우에는 과거사 위원회가 생겨서 수많은 시국 사건들이 재심 공고를 통해서 재심 개시가 됐는데 그랬었죠. 일반 형사 사건은 전무합니다. 시국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은 제대로 못했고 일반 형사 사건이 제대로 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똑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수사 재판이었거든요.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건 한번 바로잡고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재심의 제도에 대해서 이때만 좀 반짝하고 말 게 아니고 좀 뭐 학계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좀 그 논의도 해주시고 또 사법부에 건의도 해주시고 이런 앞으로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두 사건과 관련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과 또 그리고 누가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느냐 이 부분 좀 보고 좀 토론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에 그 사건에 가담했던 검사들
또 그리고 경찰관들, 또 판사들,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 지금 많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피해자들에 가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분이 한 분도 없다고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참 어찌 보면 비극적인 현실인 것 같기도 한데요. 황 반장님, 그 경찰에서 내가 뭐 잘못했으면 그 용서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경찰관이 물론 신문상으로 보면은 개인일 수도 있는데요. 예. 전체적인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잘못이 있어도 그 개인적으로는 사과하고 싶은 그 어떤 그게 있을 예. 수 있어요. 예. 인간적인 면에서도. 예. 근데 그것을 조직에서 허락을 절대 할 수 없는 상황도 되겠죠.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은 그 나 혼자만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을 내가 얘기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일단 위에다 재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조직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도 한 경찰관이 자살했다 예, 이렇게 그랬었죠. 봤는데 예. 참 그 개인으로 봤을 때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황 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사 시스템 자체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고가 나면 빨리 잡아라. 여론적 압박에 시달리고 또 상부에서는 잡아들이라고 또 직원들을 또 닥달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에 매진하다 보면 자기가 그 자체 사건에 함몰되다 보면 객관성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들은 그들대로의 최선을 다했지만 그 후에 보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누가 지켜봐줘야 되는데 지켜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 어느 일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기도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흔히들 수사력의 어떤 부족, 뭐 검찰의 통제 부족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첫째는 한 개인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예. 되겠고 예. 또 인권 의식, 예. 또 법의 준수 의식, 또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한 증거 자체를 또 부정하는 예. 이런 그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켜야만이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여기서 자살한 수사 경찰도 그 한 가족의 어떤 파탄을 초래한 거기 때문에 예. 그도 참 불쌍한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분에 예. 대해서도 참 아쉬움을 피하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예. 잠깐 부연설을 좀 해도 제가 느낀 예. 심정으로요. 제가 이 사건을 처음 수사를 시작했을 때 저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예. 있었죠. 예. 계란으로 파헤치기다, 뭐 예.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심지어는 지가 뭐 얼마나 잘났길래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가 하는 예. 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우리 박준영 변호사님하고 끝을 보자고 마음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명예회복을 하고 싶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무죄 그 선고가 이제 오늘부로 이제 확정이 됐지만 예. 그 저한테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억울하게 살고 나온 그 피해자 최군한테도 그 무죄를 받고 나오는 순간에 제가 손을 잡고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예.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녀요, 이 친구가. 예. 다니면. 그래, 앞으로는 고개 숙이지 말고 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자. 예.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 일단은 모든 게 지금 바꿔지고 있어요. 시스템 자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또 시대도 변했고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가 온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어떤 조직이나 예. 어떤 몇 사람에 대한 그 두꺼운 벽을 갖다가 더 칠하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 예. 이제는 모든 걸 오픈시켜 놓고 예. 그다음에 열심히 정말 잘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알겠습니다. 예. 지원을 좀 해주는 예. 이해를 해주는 그런 게 예.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예. 수사 경찰이라든가 기소 검사들 실명제 같은 것도 도입한 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이번에 판결문을 보니까 공판 검사 이름만 나왔지 수사 검사 이름은 안 나와 있거든요. 예. 또 수사 경찰 이름이 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실명제를 도입해서 예. 그들 스스로가 자기 행위들이 나중에 역사적 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예. 이런 상황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 강요해야 될 정도의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이 개인의 어떤 그런 것으로만 치부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면서 좀 얘기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을 보신 분들이 그 상식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분들 어떻게 보상해 주는 거야?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 법제상 형사사법 피해자들의 억울한 누명을 쓰신 분들의 피해 보상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사 보상 제도가 있고 국가 배상 절차가 있는데요. 형사 보상 절차는 그 구금일수의 또 일정액을 곱해서 간이하게 이제 그 보상을 받는 제도고 국가 배상은 좀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서 좀 그 확대 손해를 배상받는 제도입니다. 일단은 저희 형사보상 바로 청구 들어가고 국가배상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가해 공무원들 중에서 위법행위가 중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피고로 넣어서 소송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 얘기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순서를 좀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은데 미처 못다 하신 말씀 조금씩 더 하실 수 있는 30초 정도씩 시간 드리고 토론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 교수님께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의미는 기존의 재심 사건 몇 건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과거 이제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된 사건이었지만 특히 이번 사건 그것이 아니고 이제 일반 형사 사건에서 이제 재심이 다뤄졌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게 일본에서도 이런 사례가 몇 차례 반복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심 기능을 더 충실하게 하자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사법개혁이 시작되고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서도 그런 그 개혁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예, 개혁의 계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 관장님, 저는 실무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는 그 어떤 사안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 진실 이전에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밝히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사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결론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그 과정도 중요하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송 교수님. 형사보상 액수가 극히 미미합니다. 최저임금법에 기초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도 그리 많은 액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형사 보상액을 어떻게 증가시켜서 이걸 보상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고 국민 참여 재판을 좀 활성화시켜서 유무죄 판결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배심원 제도를 많이 도입하는 것도 도입하고 있지만 극히 좀 제한적이지만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제도나 시스템의 정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침묵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옆에 계신 황상만 반장님 진범수사 불이익을 감수하고 1년 동안 계속 하셨기 때문에 재심이 됐고요. 3례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유가족, 진범까지 침묵하지 않고 나서는 바람에 재심이 된 겁니다. 우리 주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무죄는 선고됐지만 이 정의는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문구가 눈에 띄더군요. 정의가 실종된다면 이 억울한 피해, 내 일, 또 내 가족의 일, 내 이웃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